헵타포드의 언어에는 시간 순서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외계인들의 세계관인 거죠. 이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 앞에 인생 모든 것이 담겨있는 세월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커피숍에 들렸다고 간다고 적혀 있어요. 책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용을 따라서 커피숍을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영화 컨택트입니다. 여러분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말 영화 제목으로 콘택트가 있고 컨택트가 있는데 오늘은 컨택트입니다. 영화 컨택트는 원작 소설이 있어요. 소설의 원작의 제목은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단편 소설이고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 원제로는 Arrival입니다. 즉 외계인이 지구에 도착한 그런 것을 뜻하는 영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 어라이벌이 개봉할 땐 영화의 제목을 컨택트라고 정한 거죠. 이때의 컨택트는 이제 외계인과 인간 사이의 접촉, 어떤 그 조우를 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사람은 테드 창이라는 아주 유명한 SF 소설가입니다. 제가 테드 창 이 작가의 소설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요. 이 테드 창이라는 작가는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1967년 생이고요. 그래서 저하고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이분이 브라운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곳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리학을 아는 작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단편이 실려있는 소설집이 우리나라에서도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집의 이름은 당신 인생의 이야기고요. 안에 들어있는 단편 하나가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갖고 있죠. 이 SF 작가 테드 창이 소설을 쓸 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항상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의 소설을 읽을 때는 단편마다 이분이 생각한 만약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테드 창 이분이 한국에 2024년에 방문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한 언론사에서 디지털 포럼이라는 사람과 디지털 포럼이라는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 언론사에서 제게 테드 창과 좌담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는 그냥 팬심에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직접 나눠본 경험도 제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때는 주제가 오늘 이야기 나눌 이 SF 소설에 대한 주제는 아니었고요. 그 사람과 디지털 포럼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이 다가오는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대화가 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자, 영화 컨택트 얘기 이제 해볼게요. 컨택트의 주제 그리고 바닥에 놓여있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이해하시려면 사실 물리학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제가 생각하니까 이 감독이 좀 어렵다고 생각했나 봐요. 물리학자로서 저는 좀 아쉬웠는데 이 단편 소설 안에는 물리학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근데 영화에선 아쉽게도 이 부분 얘기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어떤 물리학의 내용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리학자들이 뉴턴의 고전역학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물리학자들이 이걸 인과율이라고 부릅니다. 원인에서 결과가 이어지고 그 결과가 다음엔 다시 원인이 돼서 또 다른 미래의 결과를 만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되는 방식. 그게 바로 인과율을 따르는 고전역학의 기술 방법이에요. 그런데 뉴턴의 고전역학을 기술하는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흥미롭게도 일종의 목적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비유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만약 제가 어떤 물체를 손에서 놓고 있다가 떨어뜨려요. 그러면 뉴턴의 고전역학의 인과율적인 설명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 돌멩이가 여기 있었어요. 그럼 돌멩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아랫방향이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받아서 돌멩이가 다음 순간에 조금 아래로 가요. 조금 아래로 간 돌멩이에도 여전히 아랫방향에 힘이 작용하잖아요. 돌멩이는 순차적으로 점점 높이를 낮춰가면서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뉴턴 고전역학의 인과율적인 설명 방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설명도 있어요. 사실 물리학자들은 이 두 번째 설명 방식도 굉장히 자주 이용해요.
뭐냐면 돌멩이가 위가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바닥에 있을 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돌멩이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돌멩이에 작용하는 힘을 느껴서 돌멩이가 순차적으로 내려간다 라는 게 인과일적인 설명이고요. 목적론적인 성격은 돌멩이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는 이걸 마치 돌멩이가 사고하는 주체처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돌멩이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돌멩이는 자기의 에너지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이와 같이 똑같은 물리 현상을 두 가지 방법으로 기술하는 것이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 물리학을 기술하는 두 방법을 비교하는 것. 그게 이 소설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모티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목적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차근차근 이어지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인과율적인 물리학의 기술 방법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외계인 헵타포드는 인과율적인 설명 방식을 따르는 물리학을 거꾸로 어려워하고 목적론을 따르는 물리학을 훨씬 더 쉽게 파악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 소설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물리학의 내용을 굉장히 더 외연을 확장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냐면 헵타포드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관점이 바로 인과율적이 아니라 목적론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요.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이 헵타포드 외계인이 쓰는 이 문자 있잖아요. 이 문자가 우리는 보통 일렬로 적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 그런데 이 헵타포드의 문자는 처음 시작과 끝이 없어요. 어떤 순환적인 구조가 있어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를 이야기할 수 없는 문자 형태를 갖고 있죠. 이것도 바로 물리학에서 고전역학을 기술하는 목적론적인 설명 방식이 이 헵타포드 외계인의 문자의 형태로 구현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헵타포드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목적론적인 성격, 그리고 시간이 없는 성격, 무시간적인 성격, 결정론적인 성격, 그런 것들 때문에 헵타포드 외계인의 언어를 습득한 언어학자 루이스는 헵타포드의 사고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이스가 헵타포드의 언어를 익힌 다음에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딸이 어떻게 사망할지를 압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아이가 미래에 어떤 고통을 자기한테 줄지를 알아요. 이미 압니다. 하지만 이 헵타포드의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이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알지만 그 미래를 바꿀 수는 없는 존재로서 루이스가 그려지죠. 저는 이게 너무 가슴 먹먹하면서 너무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이미 미래의 고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로 가야 될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나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 소설과 영화에서 중요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뿐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꼭 이 테드 창의 원작 소설도 꼭 읽어보시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당부드리는데요. 이 소설의 구성이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설이 구성되냐 하면 헵타포드 외계인이 지구에 도착해서 루이스와 그리고 이 물리학자가 헵타포드 외계인과 소통하는 그 줄거리는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헵타포드의 세계관을 인식하게 된 루이스가 기술하는 미래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간 진행을 따르는 줄거리 사이에 들어있는 헵타포드의 세계관을 습득한 루이스가 그리는 미래는 시간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헵타포드 외계인이 오고 그 다음에 헵타포드 외계인과 소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술하는 그 앞부분엔 예를 들어 루이스가 낳은 딸이 갑자기 죽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루이스의 딸이 어렸을 때 얘기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뒤죽박죽으로 그려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헵타포드의 언어에는 시간 순서가 없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헵타포드 외계인들의 세계관인 거죠.
루이스가 이 세계관을 습득한 다음에는 미래와 과거와 현재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을 이 소설에선 구성 방식을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처럼 시간에 따라서 진행하는 줄거리와 사이사이에 들어간 미래의 이야기가 무시간적으로 배열되는 그런 구조로 작가가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소설을 읽다가 제가 등골이 오싹한 전율을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영화에서도 그려집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이스의 딸이 엄마에게 어떤 개념을 떠올리지 못해서 이게 뭐지? 둘 다 이기는 상황 그걸 뭐라고 해요? 라는 걸 질문을 해요. 그건 사실 미래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현재는 루이스가 헵타포드 외계인과 소통하려고 애쓰는 그게 바로 현재인 거죠. 그런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루이스가 물리학자죠. 결국 결혼하게 된 이안과 얘기를 나누다가 넌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을 딱 깨달아요. 그리고 그걸 미래에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딸에게 미래 시점에 전달합니다. 그때가 바로 현재를 따르는 시간 진행과 그 사이에 토막토막 들어간 미래에서 루이스가 떠올리는 사건의 진행이 딱 만나는 시점이 이 소설에 그려진 거죠. 사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등골이 짜릿했어요. 시간 진행이 서로 뒤죽박죽인 구조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구조가 동시에 진행되다가 두 줄거리가 딱 만나는 포인트가 바로 루이스가 딸에게 넌 제로섬 게임이라는 걸 알려주는 순간인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요 얘기, 넌 제로섬 게임을 알려주는 건 사건 진행 자체를 바꿨다고 할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 저는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가장 큰 옥의 티가 있습니다. 영화에선 루이스가 중국의 샹 장군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해요. 언제 만나냐면 헵타포드가 지구를 떠난 후 18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기념식에서 루이스와 샹 장군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루이스에게 샹 장군이 자기의 개인 전화번호와 자기 아내가 남긴 유언을 알려줘요. 자, 이 사건은 헵타포드가 지구에 있던 시점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선 루이스가 미래의 샹 장군이 알려준 개인 전화번호로 현재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선 이건 시간 순서가 사실 뒤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서 과거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그린 그런 장면이어서 소설에선 시간 순서가 뒤집힐 수 있는, 즉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주는 사건은 소설엔 등장하지 않는데요. 영화에선 이 장면이 등장해서 이건 소설을 쓴 작가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물리학에서 뉴턴의 고전역학을 기술하는 인과율과 목적론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물리학자들에겐 상당히 익숙하면서도 정말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수식의 형태로 적으면은 어떤 꼴로 우리가 적을 수 있게 되냐면 등호가 있고 등호의 오른쪽에는 현재 시간 t에서의 정보만이 등장하고요. 이 등호의 왼쪽에는 오른쪽에 등장했던 시간 t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난 미래의 정보가 좌변에 등장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적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의 정보를 알면 수식의 우변이죠. 이 순간의 정보를 알면 바로 다음 순간의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한 번만 하고 멈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2시에서의 정보를 알면 12시에서 1초 지난 다음에 정보를 압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다시 이 수식의 오른쪽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12시 2초에서의 정보를 알죠. 그걸 또 수식의 오른쪽에 넣어요. 12시에서 3초가 지났을 때 정보를 알죠. 근데 이걸 여기서 멈출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반복해도 됩니다. 그러면 뉴턴의 고전역학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성격을 우리가 찾아내게 돼요. 바로 뉴턴 고전역학이 가지고 있는 결정론의 성격입니다. 현재가 다음 순간을 결정해요. 그 다음 순간은 그 순간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 순간의 미래를 또 결정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현재의 정보를 알면 100만 년 뒤의 정보, 1000만 년 뒤의 정보도 이미 뉴턴의 고전역학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따라서 조금씩 1초, 또 1초, 또 1초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뉴턴 고전역학의 인과율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미분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뉴턴 고전역학을 미분으로 표현하면 그 결과가 목적론이 아닌 인과율의 형태로 기술되는 거죠.
자, 뉴턴의 고전역학을 목적론처럼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긴 조금 곤란한데요.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전공 과목이 시작되면 배우는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자면 뉴턴 역학의 두 번째 표현 방식에는 재밌게도 미분이 아니라 적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적분이 뭐에 대한 적분이냐면 시간에 대한 적분. 즉 적분 표현으로 표현된 뉴턴의 고전 역학 안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결과만을 이용하기 때문인 거죠. 이 적분 표현을 한 뉴턴의 고전 역학에서는 이 적분으로 표현된 어떤 양이 있습니다. 그걸 물리학에서는 액션 혹은 작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양 전체가 최소 혹은 최대가 되는 물체의 경로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찾게 되면 그 결과가 바로 이 물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체의 궤적을 얻게 돼요. 이렇게 얻은 적분 표현을 통한 이 뉴턴의 고전 역학의 결과에선 중요한 게 순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궤적 전체, 과거, 현재, 미래 구별도 없이 궤적 전체를 한 번에 얻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목적론적인 성격을 갖게 되냐면 이 두 번째 표현 방식에선 궤적을 결정할 때 앞에서 제가 얘기한 적분으로 표현된 어떤 양을 최소 혹은 최대로 하는 과정이 있죠. 즉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냐면 이 두 번째 고전역학의 표현 방식에선 물체가 왜 그렇게 움직여?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움직일 때가 적분으로 표현된 그 양, 액션이라고 부르는 그 양이 최대 혹은 최소가 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즉 물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적분으로 표현된 작용이라는 양을 최대 혹은 최소로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 목적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고전역학의 표현 방식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미분 표현인 인과율적인 방식에 익숙해요. 그런데 외계인은 미분이 아니라 적분으로 표현된 목적론을 따르는 고전역학의 표현 방식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인과율을 따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시간의 진행은 항상 순차적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죠. 한편 모든 시간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외계인에게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거죠. 즉 외계인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순차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세계관을 갖고 있는 외계인에게는 가장 적합한 문자의 형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문자여야 되겠죠. 바로 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이 장면이었는데요.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외계인 헵타포드의 문자가 어떤 모습일까가 다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선 이 감독이 아주 멋있게 원의 형태로 헵타포드의 문자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목적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건의 진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설에 등장하는 가장 흥미로운 예가 바로 빛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레이저 포인터 같은 빛을 비추면 빛이 공기를 통과하다가 물에 들어가면서 빛의 경로가 꺾이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죠. 빛이 왜 이렇게 꺾일까를 인과율을 따른 설명과 목적론을 따른 설명으로 제가 각각 설명해 볼게요. 인과율을 따른 설명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빛이 처음 위치에서 출발해서 처음의 속도를 갖고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공기와 물이 만나는 점에 딱 도달하면 빛이 속도가 변하면서 경로가 꺾여서 진행한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인과율을 따른 설명인 거죠. 목적론을 따른 설명은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빛이 출발할 때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로를 택해서 가야 걸리는 시간을 가장 최소로 할지를 빛이 이미 알고 있어야 이 경로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보다도 더 흥미로운 것은 목적론적인 방식을 따르려면 빛이 도착하는 위치도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과연 빛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빛은 전체 걸리는 시간을 최소로 한다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경로를 택하는 것이 바로 빛이 움직이는 방식이다라는
라는 것이 목적론적인 사고 방식인데요. 그걸 이 헵타포드의 세계관으로 더 외연을 넓혀서 크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헵타포드는 이미 지구를 방문한 순간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자기들이 언제 떠나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구에 방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헵타포드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이 길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세계관을 습득한 루이스도 자기의 미래를 같은 방식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목적론으로 설명하면 상당히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요? 얘가 무슨 지능이 있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빛은. 그런데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를 딱 켜는 순간 빛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경로 중에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경로를 그 순간 계산해내고 그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전 역학을 따르는 빛의 경로를 페르마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빛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여러 가능한 모든 경로 중에 가장 이동 시간이 짧은 경로를 택해서 움직인다라는 게 페르마의 원리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빛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빛이 인간도 아니고 지능 있는 존재도 아니고 시계도 없는데 도대체 그 경로를 어떻게 택할까? 사실 이 문제는 고전 역학에서는 제대로 설명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 작가도 소설의 맨 마지막에 자기가 각각의 소설을 쓸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썼는지를 설명하는 짧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 작가도 고전 역학 얘기만 했지 양자역학 얘기는 고의적으로 생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빛이 왜 그렇게 갈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전 역학이 아니라 양자역학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양자역학에선 빛이 이동하는 경로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것도 정말 황당하고 재밌는 얘기인데요. 빛이 모든 경로로 간다가 답입니다. 우리 눈엔 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빛은 모든 경로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경로마다 진행할 확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의 경로는 빛이 그 경로를 통해서 갈 때 가장 확률이 큰 경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 양자역학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빛이 왜 그렇게 진행하는지를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흥미로운 몇 가지 그 차관점들이 조금 있어요. 소설에는 이 딸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영화에선 이 딸의 루이스의 딸 이름을 한나라고 지칭합니다. 이 한나를 영어로 적으면 HANNAH라서 눈치채셨나요? 이 한나의 이름을 앞에서부터 읽어도 한나고요. 뒤에서부터 읽어도 한나. 이게 바로 영화를 만든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이름을 정했는지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즉 앞에서 읽거나 뒤에서 읽거나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이름이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에 대해서 선후가 없는 헵타포드 외계인들의 세계관에 딱 일치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헵타포드를 왜 헵타포드라고 불렀는지도 아마 짐작하실 수 있는데요. 그 영어 단어에서 그 헥사곤이 육각형이거든요. 펜타곤은 오각형이고요. 칠각형이 영어 단어에서 헵타곤입니다. 그래서 헵타포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포드는 다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헵타포드가 7개의 다리란 뜻이어서 이 영화를 보면 그리고 소설을 보면 헵타포드는 다리가 정말로 7개입니다. 헵타포드의 다리가 7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인간과 다르죠. 우리 인간은 다리가 2개입니다. 2개가 있는 것과 7개가 있는 게 굉장히 달라요. 2개가 있으면 다리 2개를 연결하는 면을 생각할 수 있죠.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앞과 뒤가 정의 됩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앞과 뒤를 구별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헵타포드는 다리가 7개예요. 이런 걸 생물학에선 방사대칭이라고 부르죠. 방사대칭인 구조를 갖고 있는 헵타포드에겐 앞과 뒤의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방향이 앞이고 모든 방향이 다 뒤인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헵타포드의 신체 구조와 딱 들어맞는 또 언어의 형태가 앞에서 말씀드린 원의 구조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 제가 요 얘기를 갖고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냐면 1대1 소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면서 1대1 대화를 하기에는 우리 신체 구조가 가장 적합한 거죠. 그런데 헵타포드는 어떨까요?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고요. 모든 방향이 동등하잖아요. 그래서 헵타포드의 소통은 아마도 우리 인간처럼 1대1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해 본 내용이었습니다. 헵타포드의 눈은 몇 개일까요? 영화에는 이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소설에는 나와요. 소설에는 헵타포드의 눈이 7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헵타포드는 1대1의 통이 아니라 최소한 1대7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생명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와 소설의 차이가 몇 군데 더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루이스의 딸이 어떻게 사망하는지도 소설에선 등반을 하다가 사망하고요. 영화에선 아마 백혈병 같은 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것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소설에선 외계인 우주선이 땅에 직접 착륙하는 게 아니고요. 채경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장치를 보내줍니다. 그걸 통해서 소통하는데 영화에서는 우주선이 땅에 닿지는 않죠. 약간 떠 있죠. 그 우주선을 직접 보여줘서 사실 시각적으로는 소설보다 영화가 이 면에서는 더 뛰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기억하시죠?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죠. 외계인 우주선에 들어갔더니 중력의 방향이 바뀌고 하는 것. 그거는 소설에선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게 상당히 저는 모르겠어요. 말로 잘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가슴 아프면서도 감동적이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루이스가 헵타포드의 세계관을 습간 다음에는 자신의 미래도 결정되어 있죠. 그런데 루이스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갈 때 느끼게 되는 루이스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아이를 갖기 전에 이미 아이가 어떻게 죽을지를 아는 엄마의 마음 같은 게 너무 이렇게 저는 먹먹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 같은 게 너무 재밌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그려진 여러 장면이 있는데요. 저도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공감한 그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루이스가 딸이 어렸을 때 보면서 어떤 그 마음을 피력하냐면 마치 자기에게 팔이 하나 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팔 끝에서 느끼는 고통은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팔이에요. 그런데 이 팔이 자기 마음대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바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진 못하지만 고통은 생생하게 느끼는 팔. 로서 딸을 묘사한 걸 보면서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아마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누구나 그 생각을 할 텐데요. 아이가 어디 다치고 넘어지고 그러면 정말 아프거든요. 부모들은 마음이 진짜 아픈데 자기 마음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도 생각납니다. 이 소설과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철학적인 질문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 이 소설에 그려진 결정론을 따르는 세상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결정론을 따르는 세상에선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재미있는 개념 중에 세월의 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 앞에 인생 모든 것이 담겨있는 세월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앞에 일부터 책을 읽어나가요. 쭉 읽다 보니까 제가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장소에서 세월의 책 얘기를 하는 저를 그 책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왜? 제 인생 모두가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촬영하는 이 장면이 끝난 다음엔 갑자기 이어지는 내용이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커피숍에 들렸다고 간다고 적혀 있어요. 책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커피숍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아니야 나는 여기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나는 다른 선택을 할 거야. 커피숍 안 들리고 집으로 곧장 갈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자유롭게 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세월의 책이 존재한다 라는 것과 모순이 되죠. 그런 이유에서 세월의 책의 존재는 자유의지의 존재와 모순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월의 책은 있는데 그 책에 담겨있는 사람에게는 비밀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세월의 책의 개념, 결정론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소설이고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결정론을 따르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느끼잖아요. 왜 자유의지가 있다고 느낄까? 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정해져 있는데 그냥 우리가 모르는 것뿐일까? 아니면 정해지지 않은 것일까? 즉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의 근원이 미래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나의 문제인 건지 나의 능력의 부족 때문에 미래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도
미래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서 떠올린 것은 목적 함수라는 개념이에요. 앞에서 제가 떨어지는 돌멩이가 아래로 가는 이유는 에너지를 최소로 하기 때문이다 라는 목적론적인 사고방식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에너지라는 것이 떨어지는 돌의 운동을 설명하는 목적 함수인 거죠. 이 책의 후반에 루이스가 이런 독백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목적 함수는 무엇인가요? 라는 걸 제게 묻는다고 저는 그 독백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 함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것이 인생의 경로일까요? 아니면 최소화하는 것이 경로일까요? 여러분의 행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사시나요? 고통을 최소로 하시기 위해 사시나요? 여러분의 목적 함수는 무엇인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컨택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소설 원작은 내 인생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에서 다뤘던 내용이 드디어 책으로 출판됩니다. 이미 온라인에서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버물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미처 못다한 얘기들, 그리고 더 풍성한 설명들 같은 것들을 함께 담고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읽어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